그동안 1학기 내내 아이를 이제 제가 데리고 온전히 데리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네, 그 24시간을 전담 제가 돌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중증이지만 그 활보 시간도 사실 넉넉하지 않아서 그 지도사 선생님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있었지만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의 도움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제 2학기를 맞이하고 이제야 겨우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1단계가 드디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긴급 돌봄을 사실 뭐 해달라는 것보다는 아이의 학습권이 정당하게 유지가 되어서 모두가 이제 수업을 뭐 일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긴급 돌봄보다는 학습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장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은 예방 접종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를 이제 독감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아이하고도 그 일정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지 좀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약간 건강 관련해서 이제 의원이나 약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병원들을 뭐 거점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 통합 교육을 일반 학교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가 사실 작년에 이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어서 통합학교의 어려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 또 코로나를 맞으면 특수학교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 학교는 그나마 비교적 좀 잘 저희 아이는 중복이어서 이제 농 전문 학교인데 비교적 잘 갖춰진 시스템도 이제 봐왔는데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통합학교 그 일반 학교의 그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다 놈들을. 네, 저는 약간 요 대목에서 약간 요 시점에서 되게 우려스러웠던 거는 교육청에서 올해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청도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고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그래서 통합교육 지원팀을 신설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마치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의 민낯이 드러나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지 코로나가 만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일반 학교에 다닐 때 저희 그 장애 아동들이 분명히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나 돌봄에 대한 그 신청을 계속 사실은 배제당하고 있어 왔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진 거지. 그 전에도 아마 이 조사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방과 후나 돌봄에 대해서 자유롭게 갖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학교가 방과 후 시간에 사설 실로 오히려 더 돌아야만 했던 일정이 더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교적 장관님 대답도 특수학교는 비교적 잘 되는 거를 좀 그래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의 또래 분들은 이럴 거면 특수학교를 갈 걸 그랬다. 통합교육을 그렇게 지향하고 우리가 교육권 연대로 시작해서 통합교육에 어쨌든 양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차마 질적까지는 체크를 못하지 않았나. 지금은 사실 양적으로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급된 게 질적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보장받고 있는가. 통합교육의 민낯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옛날처럼 통합학급이 없어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들어갔을 때 통합교 그 원반 교실이라고 하죠. 일반 교사가 특수교사랑 그 개별학급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아이를 마치 특수교사가 전담하고 거기 내 반에 학점만 올렸을 뿐이지 그 아이를 마치 그 개별반에 소속돼 있는 학생처럼 취급을 하니 아무래도 방과 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절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특수교사도 신청을 하면 어머니 제대로 신청하신 게 맞는지 방과 후 교실은 들어가실 수가 없는데 엄마 보러 오히려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실무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무사분들은 또 본인이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이거를 이렇게 업무를 계속 나누고 있고
사실 지금도 복지계랑 그러니까 돌봄이랑 교육 간에 지금 충돌이 있어서 일반 비장애 아이들도 지금 돌봄 교실에 대한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인데 이번에 국감에서 우리 아이들의 긴급 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대면 교육을 원하지만 대면 교육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긴급 돌봄을 차선으로 원하는 거였는데 마치 긴급 돌봄을 원하는 것처럼 해서 특수사 계에서는 또 되게 반발하시면서 하는 그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코로나 때문에 민낯이 드러나졌지만 지금 재정비가 잘 돼서 코로나가 저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 특수학교로 마치 특수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특수학교로 가야지라는 이 통합교육을 저희가 지향하고 지원해왔던 방향이 조금은 틀어질까 저도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보낸 엄마들은 성인기, 갈 곳 없는 성인기, 학교 그나마 갈 곳 있는 학교를 다닐 때가 아닌 이제 정말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애들이 보낼 곳이 없는 그 경험을 미리 경험했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잘 재정비된 거 저는 뭐 성인기까지 키워보지 않아서 성인분들의 어려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드러났던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데 양적으로만 보급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10주년 특수교육법 개정하는 거에도 저희가 정말 지향하는 통합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좀 감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아이들 권리를 더 챙겨가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지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애인들 간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제 특수행진흥법 속에서 한국에 살다가 그때 이제 처음에 통합교육에 대한 이념들이 좀 도입되고 사실은 양적이죠. 그런 양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과정들이 이제는 이제 시대에 맞게 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에 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교육부나 이제 사실은 우리 학생 단위나 교사 단위에 대한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으로만 팽창됐다면 방금 말했듯이 이제 코로나가 가지고 온 문제점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확인된 문제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방과 후 문제, 뭐 유초중은 방과 후. 근데 장애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는 비장애 학생들은 방과 후란 용어를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방과 후 바우처를 중고등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제 틈새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근데 방과 후인데 비장애인 중심의 방과 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장애 학생들이 들어가면 통합이라는 의미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조 인력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섬세하게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방과 후가 있으나 마나가 되고 비장애인 전용 방과 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 전문 방과 후를 통합교육에서 하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뭐 장애 학생 방과 후 별도로 하는 지역이 그점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이걸 또 강제하지 못한답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이제 뭐 내일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교육 문제를 가지고 내일도 이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통합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을 방과 후 문제나 교육과정의 문제 특별히 교육과정의 통합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학교를 못 가게 전체적으로 막으면 저희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에 이렇게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들은 뭐 또 어머니 말씀처럼 조금 더 질 높은 통합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뭐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할 때 장애인들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연구진에서 많은 양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질 보장한 내용으로 통합교육의 질 보장한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교육권연대가 사실 이제 활동 오래 하다가 지금 유야무야 되면서 다시 젊은 어머니들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문제가 이제 화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동력을 부모들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연대가 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의료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시스템으로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나 이런 문제나 우리 현재 시스템을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꽤 좋은 편에 있습니다.
뭐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요. 꽤 좋은 편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를 하나 맞자 해도 실질적으로 근데 예방주사 하나가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독감 예방주사가 나오면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환 환자부터 나눠주는 순서인데 그 상위 환자에 장애인도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노인 가장 먼저 맞고 그다음 장애인은 같이 맞습니다. 투여를. 그리고 이제 가장 같이 맞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투여비가 자상이 아마 공짜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수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가 비용만 적용받기 때문에 보통 의원에서 맞는 비용과 병원에서 맞는 비용이 좀 다릅니다. 백신 비용이. 근데 보건소에 가면 좀 싼 편이거든요. 그럼 병원서가 미리 안내를 합니다. 언제는 노인, 언제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안내를 다 합니다. 문자로 요사이는. 그래서 아마 안내를 하면 백신을 특히 독감 같은 백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보건소에 가면. 아니면 인근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언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할 것 같고 장애인은 그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을 다 이렇게 물량을 장애인 숫자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취약계층만 나머지는 일반 병원에 가라 하고요. 취약계층만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어떤 의원과 어떤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또 우리가 갔을 때 원가로 이렇게 백신 가격이 쭉 있습니다. 백신 가격 원가로 이렇게 독감 원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는 협약을 맺어서 지정 병원을 정해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원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부모의 활동이 좀 더 왕성할 때는 의원들하고 아니면 병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 지정해 가면 우리 애들 측정도 잘 알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아마도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또 가격에도 도움이 되고 요사이는 또 뭐 백신이 나오면 다 가족 전부 다 맞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러면 이제 뭐 한 3만 원 해가 한 네 가족이면 12만 원 꽤 비싼 편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뭐 한 만 원씩 까면은 백신 값은 그렇게 많이 깔 수는 없는데 뭐 18,000원, 19,000원 이게 보통 원가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저희도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어떤 방식으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탈시설을 주장하면서 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주거권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이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주간 활동 우리가 지금 많이 데이 어려워하고 서비스.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조금 해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 갈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이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데이 서비스와 직업과 주거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 서비스부터 이야기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원하면 데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데이 서비스라면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센터 일부 지역, 서울하고 경남하고 일부 지역 평생교육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서비스는 활동보조 서비스 뭐 이 정도만 데이 서비스밖에 없었는데요. 굳이 이제 주간보호시설 어떤 공간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주도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용자가 주도하는 서비스가 아닌 선생님이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에 맞춰지는 아이가 들어가서 맞추는 이 서비스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생님이 전문가가 우리한테 오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 방식으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니까 좀 변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주간 활동, 낮 시간에 활동하는데 서비스를 달라. 정당하게. 그래서 낮 시간에 보호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주간 보호가 용어가 낮 시간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당연한 서비스를 달라 해서 주간 활동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용어 속에서 이제 정당하게 문화예술, 뭐 체육, 뭐 음악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자고 하는 게 주간 활동의 원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낮 시간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 7, 8만 명 정도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면 이게 이제 원칙적인 서비스 기조인 것 같고요. 또 정부도 그렇게 갈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주간 활동으로 다양하게 또 최중점은 주간 보호나 다른 방법으로 또 모자라는 건 평생 교육에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의 데이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4시간 정도가 제 아이 같은 경우 26살인데요. 4시간 정도가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주간 활동을 통해서 볼링장과 수영장 갔다 옵니다. 사우나 갔다가 집에 오고 볼링장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수영장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리듬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방식이 누구나 다 중증도 하루에 3-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 보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일자리도 사실은 여태까지는 아주 경적인 친구들만 일자리를 했고 중증인 친구들 일을 가질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리고 일자리도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불러 모아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만 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인력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가서 일을 하면 아주 편하게 여러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설.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재활시설에 17,000명 정도 있습니다. 기업에 27,000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그게 10,000명 이상이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일자리 한 6,0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한 23,000명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신에 23,000명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이분들 오래 근무 못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이나 일할 때 같이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이나 직무지원인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아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근로지원이나 직무지원이 아주 산발적으로만 있습니다. 근로지원이 5,000명, 직무지원이 한 800명 정도 있다 하더라도 5,000명이 발달장애인에게 한 2,00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53,000명 중에 2,000명만 지금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광주에서 파쇄기에 끌려들어서 사망을 하신 발달장애인이 근로지원이면 일단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통영에서 가두리 노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치매 사건, 수년간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역시 근로지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노예 사건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근로지원 누구나에게 원하면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직무지원인이 배치되는 한국 사회의 직업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이. 이제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직업의 형태를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럼 지역사회에 나오려면 일단 정보가 없는 발달장애인이 찾아내는 동료 지원과 사업, 나온 장애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사업, 또 훈련해서 직장으로 바로 못 가는 사람은 인턴 사업, 비장애인들은 유들 일자리 참 많습니다. 서울에도 비장애인 유들 일자리가 몇천 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간에도 발달장애인 유들 일자리는 없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인턴 사업, 유들 일자리죠, 일종의. 발달장애 인턴 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했던 친구들이 기업에 가서 인턴 1, 2년 하고 다시 취업으로 연계하는, 아니면 훈련한 친구들이 바로 직장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 인턴 사업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찾아내고 훈련하고 인턴하고 일하고 이 4단계가 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다면 누구나 최중증도, 어머님 자녀도 중증도 근로지원이 어머니가 따라가서 같이 일한다면 한두 시간 일할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근로지원인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지원인하고 통합해서 한 10,000명 가까이 될 걸로 추산하는데요.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의 근로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수만 명의 근로지원이 양성돼서 사회복지 시스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직장에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마 중증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거의 문제를 넘어가면, 주거는 사실은 잘 알겠지만 한국형 그룹홈, 단기보호밖에 없었는데 생활시설.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너네들끼리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1명, 2명 지역사회에서 그냥 3명 같이 살겠다는 거죠. 함께 이 지역민들과. 그러면 이제 지원주택 모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96호 정도 시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주택의 모형이 서울 SH공사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중연복지관에서 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형들이 이제 NH공사,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이제 지금 제주와 광주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 시범 사업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은 지원주택 모형으로 이 시범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장애인 주거의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간은, 건물은 국토부가 주고 인력은 복지부가 파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누구나가 살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독립하면 우리 같은 인력이 누구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2시간, 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 인력이 배치되는 이는 주거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되는 모형들이 만들어지면 데이 서비스와 직업과 주거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독립할 수 있는 우리가 없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을 거 보이십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부모 연대가 그럼 이런 상황들을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기 회원분들이 얘기하셨듯이 그간의 복지라든지 교육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그 총체적 난관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시기를 겪고 재편성되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간의 사건 사고들에서 보여줬듯이 우리 회원들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지금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연대의 투쟁성에 대한 이제 방향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인사를 겸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투쟁의 방향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기자회견밖에 못할 정도로 부모인데 투쟁의 방향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뭐 선진국에서 하는 일종의 한국의 로비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뭐 개국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데요. 이제는 이제 방향이 많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데요. 어쨌든 부모연대가 조금 더 코로나가 진정되고 뭐 어떤 시기든 어떤 투쟁을 방향을 하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니까 가족의 삶이 나아져야 되니까 아마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연대가 사실 이름이 계속 확장되어 가니까 마치 부모연대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부모연대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한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못 만들어내고 우리의 역량이겠지만 함께 힘을 합해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연대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소식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연대 이야기하면 모두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부모연대가 부모들이 모인 집단이니까요. 부모들의 가슴에 있는 정책들이 제도로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조직들인데요. 함께 부모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특히나 젊은 부모님들도 같이 학령기 부모님들 같이 합류해서 학령기 문제를 강력하게 하고 또 선배 부모들 그 노하우를 또 후배 부모들한테 전달하고 또 후배 부모들이 또 선배가 됐을 때 다시 그 후배 부모들한테 연결해주는 100년이 가도 부모연대 운동성이 살아남는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부모운동은요. 아마 1세대가 곧 물러가고 2세대가 다시 등장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같이 1세대와 2세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1세대 우리 애들을 갖고 있는 사고와 지금 뭐 학령기 부모님들 갖고 있는 2세대의 사고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없는 시대에 학교만 가기를 원하는 시대였고 지금 아까 어머님 말씀처럼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만 가기를 희망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질 높은 시대에 서비스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게끔 부모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지나가는 길에 부모님들 함께 손잡고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